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강의에서 한 번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농지법이라든가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많습니다. 농지는 물론이고 임야 등에서도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시골 땅에 관한한 어떤 곳에서든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전산지 내에서도 산지 전용 허가를 통해서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전산지 중에서 보안림이라든가 최종림, 시험림이라든가 천년보호림 등의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농업인이라도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농지법상의 농업인의 조건이 뭔가? 여러분들 농업인의 조건, 농업인, 지난 시간에도 농업인에 대한 말씀은 이미 한번 드렸죠. 1000제곱미터 이상, 즉 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업의 수입이 전체 가족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전체 가족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가 바로 농업인이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경작 면적입니다. 농업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경작 면적이 303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 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쉽게 말해서 대지로 전용할 땅을 제외하고 303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잘못 이해할 경우에 농림지역 내의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의 농업인 주택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지나 임야를 사가지고 30평의 농가주택을 짓고 조그마한 텃밭도 일구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300평을 구입한 경우에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 경우에 자 30평의 농가주택을 지으려면은 150평의 땅이 대지로 전용돼야 됩니다. 왜? 건폐율 2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300평 중에서 150평을 전용하고 거기에다가 150평 위에다가 30평의 주택을 짓고 그러면 남는 땅은 어떻게 돼요? 150평밖에 안 남겠죠. 150평의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때는 이 경우에 최소 요건인 303평에 못 미치기 때문에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울러서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지 총면적 660제곱미터 즉 200평이죠. 200평 한도 안에서 전용이 허용된다라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가장 산 땅값의 하나인 보전산지에서 전용 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경우에 높은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죠. 이것은 농업인만 갖고 있는 혜택의 하나입니다. 관리지역 내의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에 임야가 농지보다 유리한 점인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땅값이 농지에 비해서 사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적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마을이나 논밭이 있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나 주변 경관이 뛰어나죠. 무엇보다 절차 면에서도 농지보다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나아가서 전용 허가 시의 농지는 소재지의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다음에 관할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임야의 경우에는 관할시군의 허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큰 차이점이 있죠. 이번에는 보전산지의 활용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강의를 할 때에 간단하게 보전산지는 보전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어렵다라는 정도로 언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은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는 개인이 조림 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벌이라든가 또는 개벌 허가를 받아서 벌목한 후에 임도를 개설하고 수목갱신을 할 수도 있고 종교시설이나 또는 종교시설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합니다. 특히 재촌하는 농업인은 산지의 일부를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만제곱미터 즉 3025평까지 버섯 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잘 알고 사용한다면 여타의 돈이 되는 수목이라든가 약초 등 기타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전산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 재배사라든가 잠사라든가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시설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업, 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이라든가 또는 농도, 임야의 경우에 임도라 그러죠. 임도도 신고만으로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고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적 구역도,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실적 구역도라든가 임도 시설의 경우에는 설계 도서 함부라든가 임야 소유권,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국가 공인 산림 기술자의 산림 조사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갖다가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인의 명의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개발이 안 되는 넓은 임야를 개인별로 분할해서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전산지는 보전산지의 본래 용도인 보전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합법적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 허용 한도를 분석해보고 접근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관련 법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을 보시면 되겠고요. 나아가서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 국토를 관장하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정비법,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수십 가지 연관법을 두루 살펴봐야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야 소재 자체의 조례와 고시 그리고 담당 주무부서의 방침과 선례 등을 넓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체적인 인허가 가능성과 효과적인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개발과 공사 시행에 따르는 주변 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임야를 사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